오늘은 사건 몇 가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엄마와 6살 난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고 하네요. 그거는 이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던 관악구, 여기는 근데 봉천동 다세대 주택이에요. 이 방 안에는 혈흔이 있었고, 그러니까 탈북민 사건 같은 경우는 아마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됐는데, 지금 여기에는 방 안에는 혈흔이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 어떤 보도에 의하면 조금 많이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보도는 뭐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일단은 간략한 JTBC의 보도는 흉기에 찔린 상태, 그러니까 아들과 엄마가 모두 흉기에 찔린 상태였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좀 특이한 것은 나란히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발견된 거는 사실 22일 밤 11시 16분.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의 아버지죠니까 이 아이의 할아버지가 되겠죠.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연락이 되지 않아서 집을 찾아갔나 봅니다. 그래서 보고 신고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와 남동생이 와갖고 막 두들기다가 번호를 이제 알 수 없으니까 번호를 따고 들어갔는데 그렇게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집은 모자가 함께 살고 있었고 남편은 가끔 집에 들렀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뭐 부부싸움은 뭐 그런 건 없었다. 남자가 가끔 들어왔다. 사업으로 바빠서 자주 안 들어왔다. 그리고 인기척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한번 보시죠. 근데 증거가 많이 없어요. 없는데 몇 가지 특이점이 존재를 하죠. 아이와 엄마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란히 누워 있는 상태에서 칼로 찔러서 죽였다. 그건 사실은 설명하기 힘들죠. 왜냐하면은 문을 따고 들어갔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외부 침입 흔적이 거의 없었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생각해 보세요. 봉천동이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면 봉천동 자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봉천동에 살아봐서, 제가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에서 저도 만만치 않게 이런 공간에서 살아봤습니다. 특별하게 어느 공간에 어느 다세대 주택에 어느 뭐 이렇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경찰에 프로파일러 일할 때도 그런 건 되게 편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빈민촌이라든가 뭐 이런 하층 계급이 사는 데는 잘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뭘 훔치러 들어왔다기보면 참 애매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훔치러 들어온 절도범이 그 안에 있는 그 모자를 발견해 갖고 죽이고 나란히 누워놓은 다음에 문으로 안까지 잠그고 갔다. 물론 문은 당연히 뭐 자동적으로 번호키가 뭐 잠가지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고 쳐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침입 절도 하다가 강도 살인 뭐 이렇게 된 수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너무 대상으로는 적합하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에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합니까? 또 그리고 저기서 뭘 얻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강도나 절도로 인한 것은 아닐 수 있고, 그러면은 워낙 40대 초반 그리고 아이까지 죽일 정도의 원한이다. 근데 원한은 줬으면 또 왜 아이와 엄마를 나란히 놓겠어요? 그건 또 이상하잖아요. 원한이라고 하면. 치정도 말이 안 되죠. 치정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감정적인 선이 있다고 하면 이 목이라든가 얼굴, 눈 뭐 이런 걸 찌른다고 하는데, 그리고 굳이 그렇게 나란히 아이와 이걸 놓을 이유가 없죠. 치정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지금 상태로 보면은
제가 듣기는 목 정도, 목을 찔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직 확인된 바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이제 제가 만약에 저더러 이 사건을 수사해보라고 하면, 이거는, 도메스틱 머더, 즉, 가정 내 살인의 가능성을 많이 보겠다. 왜? 강제침입 분적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침입 분적보다는 내부적인, 그리고 나란히 모자를 두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린 건 언두잉의 특징일 수 있겠다. 감정적인 선이 있고 마치 그 부분을 좀 후회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언두잉의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혈흔을 깨끗이 지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내부자일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은 이 저항은, 그러니까 칼을 맞게 되면은 저항은이라든가 방어흔 혹은 공격흔 이런 건, 이거는 그럼 방어흔이 있었나? 방어흔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더 절대적으로 내부자일 가능성에 대한 그 가능성을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은 내부자라고 하면 또 다른 가능성도 존재하겠죠. 그러면 이건 자살도 가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먼저 죽이고 본인도 역시 죽으려고 했다. 근데 방법상에서는 그럼 아이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약을 먹이거나 이렇게 그런 고통이 없는 방식으로 하려고 했겠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살아온 어떤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은 사람의 경우는 특정히 피를 흘리는 방식으로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보통의 경찰들이 얘기하면 배제할 수 없다는 건 그쪽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을 이제 쓰진 않겠어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두 가지의 가능성을 가지고 수사를 할 거예요. 즉, 어떤 내부자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다음에 저렇게 나란히 누인 상태일 가능성 첫 번째. 또 하나는 그 돌아가신 분이 아이를 죽이고 극단의 선택을 했을 가능성 두 번째. 그 경우는 당연히 주저흔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또는 이런 경우는 어떤 약간의 다른 어떤 아이를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아이에 대한 어떤 것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지금 나란히 있었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럼 오히려 도메스틱 머더 쪽이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또 그 다음의 경우도 가능하죠. 말하자면 가족 모두 그냥 흔히 말하는 아이를 죽이고 본인도 죽으려고 하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본인은 못 죽고 도망갔다. 이렇게 해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사건들이 사실은 수사해서 결론 내린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감정적인 동요가 생겨요. 이거는 아이가 죽었고 가족 내에서의 감정적인 문제가 크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좀 감정적으로 많이 좀 슬프고 그렇죠. 이거 사건을 처리하는 사람들도 일단은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까지의 윤곽은 잡힐 거예요. 지금은 제가 부검 결과가 없이 대략 그 상황만 말씀을 드려서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셨건 두 아이, 한 아이와 어머니의 길게 살지도 못한 명복을 빕니다. 글쎄요. 그 이상. 자, 전주 여인숙 화재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60대 용의자가 검거가 됐는데, 이게 보통 아시다시피 방화 같은 경우는 방화를 해본 사람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방화는 사실은 현행범으로 체포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입증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 19일 날 7, 80대 3명의 투숙객, 정확히 말하면 전주 완산의 경찰서인데, 여인숙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은 경찰 생활할 때 여인숙에서 살아봤습니다. 왜 살았는지는 먼저 묻지 마시고, 거기에는 보통 장기 투숙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디 갈 데도 없죠. 가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가족을 떠나서 사는, 연세가 많은 홀몸 어르신, 뭐, 남자 어르신은 여자 어르신이건, 폐지를 죽고 사시는 분도 있고, 또 뭐, 그냥 근근히 그냥 그 수당으로 사시는 분도 있고, 근데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냥 뭐 돈 10만원 안쪽 좀 이게 투숙해서, 여인숙이 좀 그래요. 여인숙과 여관의 차이는 아시죠? 화장실과 세면하는 데가 바깥에 공동이 있어요. 아주 많이 불편하죠. 근데 좀 싸요. 근데 아직도 그런 데가 있어요. 제가 살았던 데는 저기 뭐 말씀도 안 되겠다. 어쨌든 이제 불이 났는데 19일 날 났는데 이 사람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높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누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제 사고로 인해서 발화가 되면은 한 군데에서 불이 올라와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두 곳 이상에서 불이 올라왔다면 그거는 방화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빨리 붙이려고 이것저것 붙이고 의도적으로 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곳 이상이라면 방화다. 한 곳이라고 하면 누전이나 뭐 이렇게 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 방화범은 제가 예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화범은 불을 준 다음에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 불이 난 다음에 불 끄는 걸 같이 끄거나 분명히 그 공간에 존재한다. 방화범의 특징이다. 그게 어떤 유형이든 물론 성적 유형일 수도 있는 거고 방화범 몇 가지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방화범 수사할 때는 불 소화를 하면서 진화를 하면서 그 주변을 다 촬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시각에서 방화범의 시각에서 그 불을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을 찾습니다. 그래서 CCTV가 일반화되지 않았을 때는 목격자 찾는 게 참 힘들었어요. 저도 이제 공덕동 방화라든가 이런데 남대문 방화 같은데 남대문이 아니라 남대문로 쪽의 방화 자주 일어나거든요. 자잘한 방화가. 그럴 때는 그 일일이 쳐치다니면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상한 사람 뭐 불 지르고 도망간 사람이라고 묻진 않죠. 갑자기 뭔가 바쁜 듯이 움직이는 사람 못 보셨냐고 이렇게 보죠. 보통 방화범은 혼자입니다. 단독범일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거는 특별한 목적, 재산의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경우 빼고는. 그래서 CCTV하고 탐문살 그러니까 방화범수가 참 힘듭니다. 다 발품을 팔아야 되고 눈 빠지게 CCTV 봐야 돼 갖고. 근데 확인해 봤더니 이 용의자가 그 직전 현장에 지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주거지에서 5에서 6km 떨어진 화재 현장에서 5분간 머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멀리서 그 불타는 것을 볼 수 있는 방화범의 시각으로 범죄를 해결해야 된다. 거기가 아주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다면 그거는 100% 방화범이다. 그리고 그걸 본 다음에 집으로 들어갔대요. 그 다음에 다시 찾았어요. 그걸 주변을 배회했어요. 진화 작업을 봤어요. 그럼 이건 또 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타고 간 자전거를 다른 데에 갖다 놨다가 다음에 찾아갔죠. 숨겼다. 그럼 또 이상하죠. 근데 문제는 현장 자체에는 인화성 물질을 발견할 수 있냐고. 근데 인화성 물질 두 군데니까 소기 같은 거 뿌려놓고 라이터를 붙이고 그랬을 수 있지만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신문지 봉지를 똘똘똘 말아갖고 그 쓰레기 더미에 툭 던져도 가능하거든요. 꼭 그래서 방화 사건 같은 경우는 이 휘발성 물질, 뭐 등유라든가 탄화수소 계열을 찾는 게 중요하지만 꼭 그게 절대적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크게 경찰이 조금 실수한 부분은 유력한 방화 혐의를 보고 그 22일 날 오전 어떤 PC방 앞 도로에서 그 사람을 검거를 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약
용의자라든가 방화 용의자 같은 사람들을 집 안에서 들어가서 잡지 않아요. 왜 그렇죠? 자해를 하거나 불을 지르거나 뛰어내리거나 그러세요. 그래서 체포할 때는 어떻게? 길에서. 도망가다가 도망가지 못하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이 팔팔한 형사들이 쫓아가면은. 그러니까 다 막고, 길거리에서. 그래야지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했지. 물론 이것도 길에서 잡는 것도 다른 사람이 없을 때. 즉, 왜 약간 좀 후미진 주차장이라든가 길이라도 사람이 별로 없는 곳, 이런 데서 체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방화범을 잡을 때는 설사 시간이 하루가 지났다 하더라도 방화범 즉시 체포에는 손하고 팔을 뭐죠? 종이 봉지, 그러니까 증거물 봉지로 감싸요. 왜 그런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네. 이거를. 물론, 불을 지른 다음에 바로 잡으면은 좋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만약에 석유를 이렇게 뿌리고, 장갑을 끼든 안 끼든 해서, 이렇게 불을 지렀다고 하면, 장갑을 안 꼈다 하더라도 털에 끄슬린 흔적이 나타나고요. 장갑을 꼈다 하더라도, 열기 때문에 틈새에 털들이 끄슬린 것이 나타나요. 그리고 탄화수소 계열에 묻어 있을 수 있어요. 기체 포지기 같은 거로 촥. 근데 경찰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거의 100% 증거는 확보한 건데 100%까지는 안 되죠. 뭐 사실 딴 데서 그랬다고 하도 되죠. 근데 이제 이것과 이것을 섞으면 정황 증거는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거는 안 한 것 같아요. 묵비권 행사. 그러니까 증거가 있냐라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화 전과가 있는 아니면 방화 전력이 있는 사람들은 현행범 그리고 증거가 찾기 어렵다고 보니까 일단은 묵비권을 행사를 해요. 걱정이에요. 지금 그 증거가 얼마나 더 찾아졌는지. 사실 윤서아 의원, 정의당 윤서아 의원의 그 택배 보낸 거 이렇게 그 용의자가 구속이 됐는데 그 사람도 재판 들어가서 뭐라 그러죠? 저기 안 했다 그러죠. 왜? CCTV만으로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건 간접 증거예요. 실제로 그 사람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모르겠지만은 지금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 방화범 같은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주의 깊게 증거에 집중했어야 되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또 인터로게이션을 해줘. 면담을 하죠. 그러면은 아주 독특한 특성이 나타납니다. 굳이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참 애매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 가던 여성을 납치 강도한 카니발 운전자가 근무됐다고 하는데 이게 참 특이한 범죄예요. 아시다시피 요즘 같은 경우는 택시 강도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특별한 형태의 이런 노상 강도 같은 경우는 요즘 크게 나타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특별한 형태의 경우는 사실 노상 강도라고 하는 게 그 방법상으로 사실은 검거되기가 이렇게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범죄의 위험성은 높은 반면에 그런데 이제 경기도 포천에서 하얀 카니발 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하고 갈취한 특수강도 한검 혐의. 그러니까 지나가는 대로에서 50대 여성한테 납치한 다음에 가방 내놔라 하고 10만 원 정도를 뺏었다고 그래요. 야, 이게 참 좀 황당하죠. 여러분 생각해. 이만한 어린애들은 동네 삥 뜯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범죄라는 것도 이게 흐름이 있거든. 택시 강도라든가 이런 노선 강도는 많이 줄어들고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일어나도 아주 적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범죄자 입장에서는 체포될 가능성이 높고 얻는 것도
복불복이잖아요. 그 손에 돈이 얼마지 어떻게 알아요? 이것처럼 지금 이 경우처럼 10만 원, 그 10만 원 벌려고 그 범죄를 했다 그러면 사실은 그건 어리석죠? 독특한 사건입니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좀 애매합니다.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이 장대호 사건에서도 했듯이 자수하러 온 서울청 장대호를 서울청 당직자가 종로 경찰서로 가라라고. 근데 이 대전지방검찰청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나 봐요. 지난 3월 초인데 이제 늦게 알려진 거죠. 왜냐면 이제 장대호 사건이 벌어지면서 사실 이 우리가 지방검찰청이라든가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기능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여기 당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자수하겠다 오면 되게 당황할 거예요. 우리는 이런 데가 아닌데? 근데 수사우선 맞잖아요. 그러니까 수배자가, 폭행사건 수배자가 그 당직 근무하는 대전지방검찰청에 갔는데 자수하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죄송한데 저 둔산경찰서로 가세요라고. 근데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이라든가 지금의 검찰 수사관 경찰들의 이 어떤 업무 매뉴얼로 봐서는 있고도 남을 일이죠. 황당하죠, 사실은. 이러면 안 되죠.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